모두를 위한 분자생물학 그 11강 오늘은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장에서는 DNA로부터 단백질까지 어떻게 유전 정보가 복사가 되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 알았죠. 그런데 이번 장에서 알아볼 내용은 이 과정은 어떻게 조절될까? 즉 모든 DNA는 유전 정보가 항상 다 RNA와 단백질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런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어떻게 조절이 될까요? 그래서 DNA에 있는 유전자가 RNA에 거쳐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은 조절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단백질은 필요할 때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할 때만 만들어져야 되느냐?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교하게 필요할 때만 RNA와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DNA에서 RNA를 만들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 단계가 있고, RNA에서 단백질을 만들까 말까를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단백질을 어떻게 처리할까의 그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절한 조절은 생명현상의 일종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할 때만 이것을 절제를 하고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일단 전사 단계의 조절을 보자. 유전자 발현은 이전에 말했듯이 프로모터로부터 RNA 중합효소가 붙어가지고 그 RNA를 복사하는 과정부터 필요한데, 이 과정의 경우에 전사인자라는 조절 단백질에 의해서 유전자 전사가 조절된다. 그 전사인자에는 억제인자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일단 이 어떤 단백질이 붙지 않으면 그냥 전사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억제인자가 프로모터에 붙게 되면 더 이상 RNA 중합효소가 붙지 못해서 전사가 억제되는 경우가 있다. 즉 어떻게 보면 전사를 끄는 스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활성인자는 반대로 그게 붙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사가 억제되지만 붙어 있어야지만 전사가 진행이 된다. 우리가 전사와 번역을 거쳐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그 과정인데, 생물은 꼭 필요할 때만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으로 에너지를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진화되어 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박테리아조차도 박테리아는 여러 가지 종류의 탄수화물을 소화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이 필요한 탄수화물이 있을 때만 그 당을 만드는 효소를 만든다. 만약 우리가 박테리아가 먹을 거리도 없는데 그 특정한 먹을 거리를 위한 그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가령 대장균을 젖당이 있는 배지로 옮기면 10분 내에 젖당을 소화할 수 있는 3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 기존에는 젖당이 없었으니까 소환을 하는 단백질이 없었는데, 그 단백질 중에 하나인 mRNA는 바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원핵생물 유전자는 오페론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발현이 조절되게 되는데, 젖당에 의한 조절은 일종의 전사 단계에서 일어난다. 즉 젖당이 있으면 이것을 소화하는 단백질이 mRNA를 만든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물질을 유도물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유도물질에 의해서 발현이 促진되는 유전자를 유도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젖당을 대사하는 단백질 유전자는 오페론으로 구성되고, 약 3개의 그런 단백질이 하나의 RNA 분자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젖당이 없을 때는
그 억제인자가 붙어서 RNA 중합효소를 못 붙게 한다. 그래서 계속 못 붙게 해가지고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지 못하니까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배지에 저땅이 없을 때는 뭐 이것을 소화하는 그걸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땅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땅에 프로모터에 붙던 억제인자에 저땅이 붙는다. 그래서 단백질 모양이 바뀐다. 그래서 더 이상 단백질은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하고 그 RNA 중합효소가 붙어서 저땅을 소화하는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 이것을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억제인자가 조절자 DNA가 붙어 있는 실험 단백질 구조의 그림이 있는데, 유도인자가 붙게 되면 단백질 모양이 바뀐다. 이렇게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서 단백질이 구조가 바뀌고 그 구조에 의해서 더 이상 억제인자는 DNA에 붙지 못하기 때문에 전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세균의 경우에도 이런 대사를 조절하는 두 가지 기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물질이 많이 있고 이미 효소가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 물질을 더 많이 있으니까 더 이상 추가로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소의 기능을 억제해서 물질을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최종 산물이 많이 있으면 이제 물질을 만드는 효소를 만드는 mRNA를 만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거는 두 가지 비유를 하자면, 어떤 공장에서 최종 산물이 많으면 이제 첫 번째는 그 공장에서 첫 번째 단계, 공정이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산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더 만들지 말라고 전화를 하는 거와 비슷하다면, 전사 억제의 경우에는 공장을 새로 증설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놓는 것을 아예 억제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진핵생물은 어떻게 전사가 조절되느냐? 진핵생물 역시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필요한데요. 특정한 유전자는 항상 발현을 하지만 어떤 유전자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발현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왜 진핵생물에 중요하다면, 상당수의 진핵생물은 다세포 생물이죠. 다세포 생물은 앞에서 말했듯이 각각의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가 많은데, 특정한 기능에 있는 특화된 세포가 많고, 이들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유전자군이 발현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사 조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세포가 다른 RNA 세트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사인자에 의해 가지고 조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진핵생물에서는 좀 더 많은 종류의 전사인자, 즉 억제인자와 활성인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활성인자와 억제인자는 이거 각각은 단백질인데, 각각이 또 붙는 DNA 부위가 있습니다. 활성인자는 증폭자라고 불리는 DNA 부위에 붙고, 억제인자는 침묵자라고 불리는 DNA 부위에 결합돼서 전사를 개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전사인자가 아닌 여러 개의 전사인자가 조합돼서 특정한 유전자가 전사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즉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상당히 간단한 생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전사할래 말래 이게 결정이 되지만, 진핵생물은 복잡한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전사가 되도록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전사인자는 특정한 DNA 시퀀스 서열을 인식하게 되는데, 우리가 줄기세포의 만능성을 조절하는 유전자인 옥트포는 전사인자 의 하나로서 줄기세포와 관련된 유전자의 프로모터 서열에 결합을 한다.
그래서 전사인자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서열을 결합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그 DNA에 전사인자가 붙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서열을 인식해서 그 서열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만 붙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인위적인 번영에 따른 세포 운명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섬유화 세포라는 세포에 일부러 신경세포 특이적인 전사인자를 넣어주면 이것이 신경세포로 변하기도 한다. 또 한 가지 예는 섬유화 세포에 배아 줄기세포 특이적 전사인자 4가지를 넣어주면 이것이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유도만능 세포라는 세포로 변하게 한다. 따라서 전사인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포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 유전체의 다른 위치에 아주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어떠한 특정한 조건에서는 하나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을 해가지고 그 특정한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가령 식물이 그 가뭄에 시달릴 때는 이것을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가뭄 관련 유전자에는 특정한 서열이 있고 어떠한 특정한 전사인자의 공이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한 몇십 개 정도 되는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요소는 전사인자 외에도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2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DNA에 생기는 변화인 메틸화 혹은 탈메틸화가 있고, 하나는 염색체에서 DNA를 감고 있는 단백질인 히스톤의 변형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돌연변이와는 달리 새로운 자기 자식에게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포가 분열될 때는 보존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때문에 같은 DNA 가진 생물을 해서 다양한 세포가 나타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제일 먼저 DNA 메틸화와 탈메틸화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DNA 사이토신은 메틸기가 더해져서 메틸사이토신이 되고, 대개 지위에 인접한 사이토신은 진핵생물에서 메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틸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사이토신이 C가 G와 쌍을 이루는 관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메틸화된 DNA의 경우에는 전사억제에 관련된 단백질과 쉽게 결합되고, 따라서 프로모터에 있는 사이토신이 메틸화된 경우에는 그 유전자는 잘 전사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메틸화는 새로 DNA가 복제될 때 새로 생기는 가닥에는 일단은 메틸기가 없지만, 메틸화 보존 효소라는 효소가 한쪽 가닥에 메틸이 있으면 또 메틸을 넣어주기 때문에 계속 세포 복제에도 메틸기는 유지가 된다. 그렇지만 이런 메틸화는 탈메틸 효소라는 효소에 의해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NA 메틸화는 일종의 가역적인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책에 연필로 이렇게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지우개로 지울 수 있듯이, 메틸화는 일종의 지울 수 있는 가역적인 변화가 된다. 또 다른 전사에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히스톤과 염색체 구조의 변화인데, 염색체 내의 DNA는 그냥 DNA로만 있는 게 아니라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의 실패처럼 감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DNA가 히스톤에 결합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히스톤에 결합된 DNA는 가끔은 빽빽하게
우리가 뭉치처럼 이렇게 뭉쳐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DNA가 빽빽히 뭉쳐 있으면 DNA 중합 효소나 전사인자가 접근할 수 없어서 그런 유전자는 잘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히스톤에는 그 DNA를 실패처럼 감는 영역 이외에도 그 꼬리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라고 불리는 영역에는 라이신이 많이 있는데요. 라이신은 우리가 이전에 알아본 것처럼 양성 전하를 띱니다. 그러면 꼬리에 양성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이신은 그 DNA의 인산기에 있는 음성 전하와 결합을 해가지고 DNA와 그 아무것도 라이신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DNA를 히스톤을 단단하게 뭉치게 해서 그 DNA를 그 전사인자 등과 그 결합을 못하도록 빽빽한 상태로 만들어 둡니다. 그런데 히스톤 라이신에 아세틸기가 들어가게 되면 좀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히스톤 아세틸기 전달 효소가 히스톤 꼬리에 있는 라이신에 아세틸기를 첨가하면 라이신이 가지고 있는 양전하가 그 중화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 라이신이 중화돼서 DNA에 대한 히스톤의 그 친화력이 감소되게 되고, 그 따라서 그 뉴클레오솜이 느슨하게 됩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되면 그 전사인자나 RNA 포리머리즈가 붙어가지고 전사가 촉진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세틸기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뉴클레오솜이 빽빽하게 결합해서 전사가 억제되고, 히스톤의 아세틸기를 떼는 효소는 탈아세틸화 효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히스톤이 꼬리에 아세틸기가 붙으면 전사 활성이 되는 것이고, 아세틸기가 없어지면 전사 억제의 상태가 된다. 그 아세틸기 위에 메틸기가 전이되기도 하는데요. 그 메틸기의 경우에는 아세틸기와는 달리 히스톤의 종류나 어떤 라이신에 붙는지에 따라서 다른 신호로 사용된다. 가령 히스톤 3의 그 네 번째 라이신에 그 메틸기가 전달되면 전사 활성화의 신호가 되고, 그리고 27번째 라이신에 메틸기가 전달되면 전사 억제의 신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스톤이 꼬리에 변형이 생기면 그 크로마틴이 구조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전사가 억제되기도 하고 활성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염색질을 우리가 구조로 분류를 하면 유크로마틴과 헤테로크로마틴이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유크로마틴은 그 히스톤과 히스톤의 결합이 느슨하게 돼가지고 DNA가 전반적으로 풀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헤테로크로마틴은 그 히스톤에 감겨 있는 DNA가 응집돼서 그 다른 단백질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단단하게 뭉쳐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유크로마틴에 있는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유전자 전사가 많이 일어나지만, 헤테로크로마틴에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동물이 발생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그리고 배발생을 해서 배아가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후성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단 그 난자나 정자는 처음에 거의 모두 DNA가 메틸화가 아주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발생이 전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틸화는 수정란으로 수정되고 배발생을 하면서 점점 없어져 가지고 없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고 발생이 진행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배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할 때쯤이면 다시 DNA 메틸화가 생기고 헤테로크로마틴이 생겨가지고 유전자가 그 발생 중에 필요한 유전자만 남아있고 그 발현이 유지가 되고 나머지 유전자는 꺼지게 된다. 즉 난자 정자 상태에서는 유전자 발현이 완전히 꺼졌다가 이것이 다시 풀렸다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점차 꺼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며 여기에 그 히스톤과 DNA 메틸화 등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진핵생물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은 꼭 전사된 다음에도 일어난다. 한 가지는 어떤 유전자에서 다양한 mRNA가 그 스플라이싱이 될 때 그 선택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다양한 그 RNA가 만들어진다. 그 사람의 RNA 수는 유전자보다 훨씬 많은데 이런 다양한 종류는 엑손이 어떻게 스플라이싱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 즉 같은 6개의 엑손을 가진 유전자라고 해도 이것이 3번 엑손이 그 mRNA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그 mRNA에서는 1번, 3번, 5번, 6번만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번이 빠진 1, 3, 4, 5, 6이 들어갈 수 있어서 다양한 조합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어떻게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가 결정이 된다. 또한 만들어진 mRNA가 번역 단계에서 이것이 단백질로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가 조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특정한 mRNA를 단백질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만들지 안 만들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의 경우에 단백질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단백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어떻게 단백질을 없애냐? 단백질의 분해는 유비키틴이라는 작은 단백질이 분해될 단백질에 결합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은 일종의 세포 내에서 쓰레기 수거용 표지 같이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버려야 될 쓰레기에 쓰레기 수거 봉지에 담아두면 이것을 치우는 것처럼 그 세포 내에서 분해돼야 될 단백질에는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이 결합이 되게 되고 유비키틴이 결합이 된 단백질은 프로테오솜 복합체라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세포 내의 기관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단백질을 분해함으로써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이 조절되게 된다. 결국 유전 정보 발현의 조절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일어나는데요. DNA가 어떻게 RNA를 만들까 안 만들까를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mRNA가 어떻게 단백질로 만들어질까 말까를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단백질이 어떻게 그 분해가 될지를 결정하는 단계 등 여러 단계에서 그 조절이 되게 된다. 따라서 생명 현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에서 특정한 유전 정보가 발현될지를 조건에 따라서 통제하고 조절하게 되며 이렇게 정교하게 조절되는 것이 바로 생명 현상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